네, 방금 소개받은 신재경입니다. 제 발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주목된 거는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대해서 매년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그 안전관리 대책이 매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 전반적인 해체공사 흐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목차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해체공사가 위험한 거는 뭐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해체공사가 기존에는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예전에 이제 조그만 규모의 해체공사에서 지금은 도심지 내에서 건축물이 높고 크고 또 지하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에서도 그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공사와 상관없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 대상물들은 노후화되어 있고 또 워낙 해체공사 자체가 약간 저가에 좀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지만 그 다음 후속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좀 안전 불감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해체 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 해체 공사는 이제 구조적으로 붕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이제 건축물들이 구조 설계를 해서 안전적으로 이제 그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해체는 역순으로 하나하나 이제 파괴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점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래 설계되어 있던 건축 구조물은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모두 고려되어 있는데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 해체 장비, 해체 인력, 거기에 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해체 잔재물들이 애당초 설계랑 다르게 과하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구조안전 컨트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철저하게 시공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관리 감독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붕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체 공사 대표적인 붕괴 사례들인데요. 앞에서 이제 백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여러 건의 해체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크게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처럼 과도한 성토에 의한 붕괴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해체 잔재물을 제때제때 치우지 않아서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 붕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해체 공사를 할 때는 구조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구조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조 검토서랑 틀리게 구조 보강을 미비하게 진행을 해서 해체 공사를 할 때 붕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역삼동 건물 붕괴 사고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든 이유가 저희가 이제 서울시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 매뉴얼에 보면 폐 잔해물을 30cm 높이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체 공사 현장을 가게 돼 보면 하루 공사를 하다 보면 30cm 이상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해체 현장에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도심지에서 해체 잔재물을 매일매일 치우게 되면 어쨌든 폐기물 비용이 발생을 하고 폐기물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차에 가득 채워서 이제 폐기물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철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잔재물이 높이 쌓일 거를 감안을 해서 밑에 잭서포트를 좀 더 세게 보강을 한다든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냥 일률적으로 30cm 높이 이하 그리고 잭서포트는 하중 계산을 해서 면적당 잭서포트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산된 잔해물 하중보다 높은 잔해물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2017년도 역삼동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제 해체 관리 대책이 발의가 되고요. 신대방동 건물 붕괴 사고 역시 높은 잔재물 하중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 이때도 붕괴 사고가 나고 한 달 뒤에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이 발의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잠원동 붕괴 사고인데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이 다 됐다고 보고 이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 건축물 철거공사자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가 난 뒤에
바로 몇 달 뒤에 이제 대책이 마련이 됐죠. 광주광역시 사고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성토로 인해 그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 이 광주 사고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기존의 법령이 강화됩니다. 특히 이 광주 사고에 문제가 됐던 불법 재화도급이라든지 그 해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벌, 그리고 해체 계획서 검토를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해체공사가 사고가 날 때마다 이제 그 사후 약방문식으로 계속 안전관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미봉책식으로 한두 개 나오다가 요즘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건축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이게 2019년 4월에 제정이 돼서 2020년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건축물 관리법이 그 해체라든지 감리, 그리고 건축물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 해체 업체, 해체 공사 자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관리부에서 관리하는 해체 계획서, 그리고 해체 감리 제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시행을 한 뒤에도 그 광주시 같은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전문가 시공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이런 추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구조체를 제외한 일부 마감재를 해체를 할 경우, 그리고 이제 멸시를 신고를 하는 이런 전체 해체일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500캐베 이상, 높이가 12m 미만, 그리고 지상 지하층을 포함해서 높이가 3개층 이하인 건물에는 이제 신고 대상이고요. 이 외에 전부 나머지는 다 허가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서 어지간한 개인주택 빼고는 이 기준 다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축물이 다 지금 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체공사에 관련된 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에는 10층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해체공사를 실시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지상 높이가 31m 이상, 연면적이 3만 해배 이상이 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별도로 지자체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해체공사에 대해서 높이 13m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 심의를 열었고요. 지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이런 해체공사 관련된 조례라든지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해체계획서 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원인들이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또 해체계획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제대로 감독을 함으로써 해체공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해체공사 그 계획서를 관리자가 작성을 하면 이제 그 전문가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에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해체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를 하거나 발파 해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시설안전공단, 지금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해체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체계획서가 통과될 때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잡고 있고, 이 해체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해체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체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되는데, 이 해체공사 감리자가 이제 해체 현장에 가서 해체 공사가 시공 계획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다고 하면 그 시정이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체 계획서대로 시공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보니 계획서랑 좀 많이 상이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정이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리인분들이 해체 현장에 많이 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판단할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 감리자 교육을 신설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체 공사의 감리분들의 역량도 키워서 해체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
공사가 시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 신고를 하면 해체 공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해체 계획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해체 계획서 작성은 먼저 그 해체 공사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사전 준비 단계 건축물 주변 조사를 해요. 이제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주변에 그 도보는 어디 있는지, 뭐 인접 건물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어느 건물에 피해가 될 건지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번에 그 광주 사고 이후에 그 해체 계획서 작성 지침이 그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사람들 도보에 대한 보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해체 계획서에 어떻게 안전을 그 추가할 건지 계획서에 포함을 하도록 지금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사전 준비 조사를 하고 나서 건축 설비, 특히 지하 매섭을 조치계, 그리고 이제 해체 장비를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가시설물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체 공법 선정하고 구조 보강 계획은 그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에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구조 검토서를 받고 그거를 해체 계획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해체 계획서에 안전관리 대책, 환경관리 대책까지 해서 이제 해체 계획서를 저희가 그 관할 부처라든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해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성면 조사라든지 성면 해체는 원래 해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분리발주 시스템이 그 정착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해체 성면 해체가 완료된 이후에 해체 공사가 들어가면 저런 대관 업무라든지 구조 내장재, 그리고 설비, 그리고 구조체, 그리고 배출된 폐기물을 반출을 하면 이제 해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해체 공법은 크게 이제 기계식 해체 공법하고 발파 해체 공법이 있는데요. 이 발파 해체 공법은 좀 다른 범위의 이제 해체 공사로서 이건 여기서 다루기 좀 그렇고요. 기계식 해체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체 장비를 보면 여기 이제 서울시 철거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망치질을 하듯이 때리는 브레이커 공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게처럼 된 크래샤를 이용한 압세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소라든지 다이아몬드 와이어소로 이용한 절단 공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거공사 장비입니다. 이런 브레이커, 그러니까 때리는 공법은 옛날에는 도심지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비용도 싸고 공사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많이 썼었는데 이제 워낙 소음 진동이 세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서는 지양을 하고 이제 집게 형식의 크레샤로 압세하는 공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압세 공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교량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 아니면 좀 부재가 큰 것들은 이 압세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휠소라든지 와이어소 같은 절단 공법을 병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도심지는 압세 공법 또는 절단 공법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옥상에 탑재를 해서 그 제일 꼭대기층부터 순서대로 해체를 진행을 하는데 그 장비 탑재하는 게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최대한 7, 8층 높은 곳에까지 그 해체를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농부맘 그 장치가 해외에서 개발이 돼서 국내에서도 이제 몇 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고 또 대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 완료한 후에 그 해체 계획서에 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면 층별로 해체공법을 제안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문제되는 게 그 광주광역시 사고처럼 저는 성토에서 그 공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7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장비를 옥상에 탑재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비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크레인을 이용해서 몇 톤의 장비를 올릴 것인지 철저한 인양 계약이 필요하고요. 또 장비 하중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비 탑재 공법이 붕괴 사고에 많이 일어나는 그 공법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은 장비 탑재 공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탑재에 대한
그 구조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장비 탑재를 했을 때 붕괴 사고 요인을 보면 이 장비하고 해체 잔해물이 쌓여 있으면서 과하중에 걸린다든지 아래층에 이제 보강이 미비했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구조 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 장비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순서대로 공정을 할 것인지 철저하게 도면화해서 해체 계획서에 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옥상에 탑재를 하면 그 하부 슬라브를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제형 트러스 램프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상부 슬라브를 이제 그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체를 하는데 이때 그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래 구조 보강을 하게 되는데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잭서포트는 수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게 하중이 한 곳으로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포스트 하반에 그 뚫린 전단 방지 패드를 설치를 해서 구조 보강을 철저히 해야지만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정비 안전 관리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 소음 관리 계획인데 그 대상 지역이라든지 시간별로 그 몇 데시벨 이하로 하라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소음 장비라든지 공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 기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생활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보다 더 가능하다면 더 소음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 관리 계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진동 공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체 공사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비용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안전에 신경을 쓸 텐데 일단 공기가 부족하고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사고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비용 부족이 발생의 원인이 그 불법 재화도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재화도급에 대한 법령이 이제 강화돼서 발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해체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 원청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공사를 잘하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려면 그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육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해체 계획서라든지 법 제도가 전 세계 어느 법 제도를 뒤져봐도 매우 그 빡센 제도입니다. 어느 세계랑 비교를 해도 해체 계획서 작성 매뉴얼부터 계획서 그 두께 자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화가 돼 있는데 그럴지언정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불법 재화도라든지 좀 안전 불감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강하게 올가매겠다 해서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생겼고 그에 따른 저런 이제 구조 안전성 검토, 인적 건축물 사전조사, 지안전성 평가 등을 다 넣어서 이제 시공계획서를 철저하게 그 작성을 하고 이에 따른 해체 감리를 지정을 해서 또 이걸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크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대책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고 이후에 지금 해체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그 시공 능력이 업체들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 매뉴얼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체 감리자 지정이 지금 신설이 됐고, 그리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처벌 대상 및 그 수위를 확대를 해서 철저하게 이제 해체 공사의 그 불법 하도급을 제어하겠다고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키면 그 오히려 다른 공정보다 더 안전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